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만 보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360페이지에 세고전학파와 세케인작파의 정책 논쟁을 어제 봤는데 이게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고전학파의 루카스 공급 곡선 오늘 물어봤는데 계속 나올 거니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는 예상된 정책과 예상치 못한 정책 이렇게 나눠야 된다. 예상된 정책은 공급 곡선이 수직이다. 예상치 못한 정책은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 이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늘은 물가지만 바로 이제 조금 있다는 이제 물가를 대신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으로 바로 이제 바꿀 거고, PY 평면이고, PY 평면. 요 Y스타 잠재 산출량 수준에서 수직이라 했어요. AS가. 인플레이션 필립스 커브를 잘 하려면 이 총공급 곡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총공급 곡선과 필립스 곡선은 바로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총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고 AD 총수요 총공이 맞아 떨어지면 균형 물가가 정해지고 P0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AS고 잠재 산출량 수준에서 Y스타 우하향은 AD가 있고 최초의 균형점 표시하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 루카스 공급 곡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 산출량과 잠재 산출량 이거는 뒤에 기대가 실제치를 따라잡지 못할 때 이거는 잠재 산출량부터 벗어나고 만약에 기대가 실제치와 같으면 잠재 산출량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그래서 P와 P 익스펙션이 같은 상태고 얘는 P와 P 익스펙션이 다른 상태다 그랬어요. 처음에 출발이. 그래서 항상 이 정책 효과 분석할 때 먼저 루카스 공급 곡선을 쓰고 왜 수직인지 왜 우상향한지 먼저 설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통화를 팽창시키는 확장 통화 정책, 이걸 예상했다고 하면, 민간이 예상했다고 하면 예상된 통화 정책은 총 수요를 이렇게 늘릴 뿐만 아니라 물가만 상승하고 P1으로 산출량 변화는 전혀 없는, 그래서 명목 변수에만 영향을 주고 실질 변수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이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산출량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 고용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 고용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고용이 변함없어. 고용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당연히 실업률에도 변화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산출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산출량이 고용 규모를 결정하고 실업의 규모를 결정합니다. 이 잠재 산출량에 대응되는 실업률을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걸 자연 실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걸 자연 산출량이라고도 말하고, 자연 산출량, 잠재 산출량, 자연 실업. 그래서 이거를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라 했냐면 예상된 정책의 정책 무력성 명제라 그랬어요. 예상된 정책의 정책 효과가 없는 정책 무력성 이렇게 했어요. 예상된 정책의 정책 무력성. 예상치 못한 건 어떠냐? 예상치 못한 건 첫 번째, 이렇게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달라서 실제 물가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얘가 따라잡지 못하면, 고정돼 있어 따라잡지 못하면 AS가 우상향한다 그랬고, AS가 가장 중요한 가정이 합리적 기대를 가정하기 때문에 요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은 극히 일시적인 단기 상황이다. 단기에 합리적 기대를 해도 정보 집합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불안전 정보 상황이라면 이렇다.
불안전 정보 상황에서 이렇다. 이때 총 수요를 늘리는 AD 곡선의 우측 이동이 일시적으로는 산출량을 자연 산출량, 잠재 산출량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이렇게 B점으로 장기에는 전부 다 예측하니까 장기에는 합리적 기대의 특성상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장기에는 체계적 예측 오차가 없다. 예측 오차는 즉시 수정된다. 또 하나 예측 오차의 평균치는 제로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수식으로 여러분 합리적 기대를 좀 정리하려면 이 용어도 필요한데 예측 오차의 평균치는 제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차에다가 합리적 기대를 도입하게 되면 항상 이 오차항이 제로로 가버립니다. 이게 예측 오차의 평균치가 제로다 이 말인데 장기에는 기대치와 실제치가 물론 같은 상태가 되고 그래서 실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AS가 좌측으로 간다 그랬는데 AS 좌측 가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을 누가? 근로자가 알아채기 때문에 근로자가 실질임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급을 줄여서 노동 공급을 줄여서 고용이 줄고 산출량이 감소한다. 왜? P분의 W 요 예상 실질임금 요 기대 실질임금이 물가가 상승하면 요게 떨어지기 때문이고 그래서 AS가 좌측 가는 거를 보통 이제 또 잘 모르는데 요 이유가 그거다 이거예요. 실제 물가가 상승하면 민간이 실질임금의 하락을 예측하기 때문에 요 물가가 P0에서 이렇게 P2로 이렇게 가면서 원래로 돌아온다 이것입니다. 돌아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얘가 실질 변수에 영향을 주는 유효한 정책이 되지만 장기에는 지속성이 없다 이것입니다. 이 정책의 지속성,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예상된 정책과 예상되지 못한 정책을 봤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당연히 노동시장이 이 뒷면에 있을 것이고요. 이 산출량은 항상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여기에 있고요. 얘도 노동시장이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명목임금 평면으로 갈 수도 있고 실질임금 평면으로 갈 수도 있는데 실질임금이 조금 더 평면이 좀 쉽기 때문에 일단 실질임금으로 우리 가면 소문자 실질임금 평면으로 WL 평면 노동수요옥수의 실질임금 평면 노동수요옥수 어떻게 생겼다고? PMPL 그냥 MPL 그냥 MPL P로 나눠버렸으니까 그리고 호응곡선은 P로 나눠서 P분의 P expectation 곱하기 HL 혹은 GL. 저는 뭐 HL이라는 게 좀 익숙한데 뭐 책에 GL이라고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쓰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실질임금 고용량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야. 그리고 우리는 뭐만 반영해 주면 돼요? 요 물가요. 총 수요 증가에 따른 요 물가. 통화량이 팽창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물가가 상승한다고요. 물가가 상승해. 그래서 첫 번째 통화량의 팽창은 총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그 결과로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이 물가 상승. 요거를 노동시장에 반영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계속 제가 요 물가 부분에 박스를 치라 그랬고 이게 노동시장으로 가든지 ISLM으로 가든지 이렇단 말이에요. 요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요 전체 값이 어떻게 된다고? 떨어진다고 요거요. 요게 떨어져. 그러면 요거는 올라가야 된다 이랬습니다. 요거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은 노동 고용이 느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랬고 요렇게.
자, 잠깐만요. 잘못됐는데. 이게 지금 예상된 정책이죠. 예상된 정책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죠. 잘못됐습니다. 요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예상된 정책이니까 요게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요거예요. 실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기대 물가가 정확하게 따라잡기 때문에 예상됐어. 따라잡기 때문에 이게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노동 수요 곡선도 움직이지 않고 공급 곡선도 움직이지 않아서 이렇게 A점이든 B점이든 똑같아. 그래서 고용량이 L0에서 변함이 없다. 그러면 산출량도 변화 없다. 만약에 이게 잠재 산출량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실업을 얘기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잠재 산출량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보통 이제 완전고용 수준의 산출량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걸 L 하참자 N을 이렇게 보통 씁니다. LN 혹은 LF. N은 뭘까요? 자연율, natural rate, 자연율. 그래서 자연 산출량에 대응되는 실업률, 자연 산출량에 대응되는 실업률, 대응되는 실업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연 산출량에 대응되는 실업률, 이게 자연 실업률 수준의 고용량이에요. 다시 말하면 완전 고용 수준의 요걸 이제 완전 고용 수준의 노동 고용량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량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 임금 평면에다가 표시하게 되면 전혀 곡선 자체가 움직이지 않아. 자, 이거 이제 예상치 못한 정책 보면 예상하지 못했어. 예상하지 못한 정책의 경우는 똑같은 W, L 평면에 방금 봤던 그대로예요. W, 실질임금, 노동 수요곡선은 MPL이고 공급곡선은 P분의 P expectation 곱하기 GL. 다 따라왔네. 이 상태에서 똑같이 여기처럼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산출량은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었으니까 원래로 돌아왔으니까 산출량은 변함이 없고 단기에는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두 단계로 나눠봅시다. 단기에는 A점에서 B점으로 갔고 최종적으로는 C점으로 지금 돌아왔어요. 이렇게 A점에서 B점으로 그리고 C점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두 단계로 생각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얘가 처음에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만 올라가니까 우측 갔다가요. 이렇게 A점에서 이렇게 B점으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요거는 P0 여기가 P1 P expectation 뭐 이런 상태인데요. GL 다시 돌아가니까 이런 점이 어떤 점이 되고 C점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변화가 없다 이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변화가 없어. 요 점에서 그래서 L0에서 일시적으로는 L1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자, 이렇게 예상된 정책이든 예상치 못한 정책이냐. 여기다 이렇게 써놓을까요? 단기에는 B점으로 가서 실질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에는 실질 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원래로 돌아온다. 이런 거예요. 장기에는.
그래서 이제 총공급 곡선하고 요 총공급 곡선 형태하고 노동시장하고 이렇게 연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실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실업과 인플레이션 얘기를 367페이지 몇 가지 개념들 얘기를 좀 할 텐데, 일단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기초 용어들을 한두 가지 좀 보면, 인플레이션은요, 물가가 한 번 올라가는 것을 그냥 물가 상승이라 그러고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현상이에요. 이 물가 P의 지속적인 상승 현상. 인플레이션은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현상이다. 디플레이션은요, 디플레이션은 뭘까요? 물가가 한번 떨어진 걸까요? 그건 물가 하락이고, 또 물가의 지속적인 하락 현상, 디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은 뭘까요? 영어 시간이냐? 디스인플레이션은 뭐예요? 물가 상승 지속적으로, 물가 하락 지속적으로. 얘는 뭐야? 물가가 정체되어 있는 것을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럴까요? 물가가 2%, 3%, 4%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것을 인플레이션, 물가가 5%, 4%, 3% 계속 떨어지는 것을 요거를 디플레이션. 요거는요,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5%, 이번 달 4%만큼 올라가고, 다음 달은 또 3%만큼 올라가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죠? 물가 상승률의 둔화. 이걸 디스인플레이션이다. 물가가 상승하고는 있어요. 계속 상승한단 말이죠.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점점점 감소하는 것을 물가 상승률. 그냥 물가가 아니에요. 물가 상승률 파이다 이 말이에요. 파이.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되는 것이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률이 점점점 떨어지는 것을 디스인플레이션 그러고, 우리가 물가를 낮추는 정책,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정책, 물가 저감 정책, 그러면 디플레이션 팔러스일까요? 디스인플레이션 팔러스일까요? 둘 중에 하나인데, 디스인플레이션 팔러시. 그러니까 물가 정책이라는 것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물가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물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치를 둔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저감 정책이라는 것은, 물가 저감 정책이라는 것은 디플레이션 팔러시가 아니라 요 디스인플레이션 팔러시다. 디스인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 팔러시. 이거를 물가 저감 정책 또는 물가 안정화 정책, 이렇게 물가 안정화 정책. 물가 안정화라는 게 물가를 떨어뜨려 버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상승률을 둔화시키는 거라고. 자, 그러면 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인데, 요 인플레이션이 뭐 때문에 발생하냐? 학파의 견해가 다르다. 이제부터 오늘은 전부 다 학파 간의 논쟁입니다. 그래서 고전학파, 케인즈학파, 통화주의, 새고전학파, 새케인즈학파 전부 다 나올 거예요. 학파 간의 논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는 인플레이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수요 측에서 원인을 찾는 견해가 있고 공급 측에서 원인을 찾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요가 인플레의 원인이다. 이거를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이렇게 불러요. 수요 견인. 총수의 구성 요소는 가장 대표적인 게 통화량이 총수의 구성 요소예요. 두 번째, 정부 지출이나 투자도 총수의 구성 요소인데 이게 전부 다 총수의 ISLM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ISLM이 AD를 구성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AD에 들어있는 이 변수 값들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면 커지면 이게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통화량이라든가 정부 지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했을 때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 견해들을 대표적인 견해들을 잠깐 보면 먼저 RI 평면에 ISLM을 그려볼 텐데 특이한 형태로 한번 그려봅시다. 특수한 형태로. 특수한 형태. LM이 이렇게 생긴 경우는 누구의 견해입니까?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이에요. LM이 이렇게 생겼어. IS가 이렇게 생겼어. IS가. 그러면 IS와 LM이 맞아떨어진 점이 이 점이고요. 처음에 E자율은 R제로고 산출량은 Y제로일 거야. 자, IS가 아무리 늘어도 총수요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죠. IS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뭐 산출량 아무 변화 없잖아요. 총수요 변화 없으니까. 그래서 요 LM이 움직여야지 총수요가 늘어요. 통화량을 팽창시켜 보면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해서 LM0가 LM1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자율은 R0에서 R1으로. 첫 번째 통화량이 팽창된 게 이게 1번. 두 번째 이자율이 떨어지는 게 2번. 이자율 떨어지면 투자가 증가하고 이 투자 증가가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자, 이 견해 중에 이렇게 통화량의 팽창이 이자율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증가시켜서 총수요가 증가하고 이 총수요 증가가 결국은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견해가 요 수요 견인 중에 통화 팽창에서 원인을 찾는 견해예요. 누구의 주장이냐면 고전학파다. 고전학파. 통화량 팽창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다. 두 번째, 케인즈의 견해는 아래 거겠죠, 이제. 정부 지출이나 투자나. 정부 지출이나 투자. 자, 케인즈의 견해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특수한 형태. 케인즈는 뭐가 특수하게 생겼어요? ISLM 중에. 뭐가 특수하게 생겼어요? IS와 LM이 다 특수하게 생겼어. IS는 애니멀 스피리트, 수직의 형태로 생겼고, LM은 유동성 함정, 수평 형태로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IS가 이렇게 생겼어. LM은 이렇게 생겼어. 자, 이런 상태에서 LM을 아무리 이동시켜봐야 뭐 변함이 없는데 뭐 IS를 이동시켜야지. 그래서 정부 지출이나 투자가 늘어서 IS가 우측 간다고 한다면 IS0가 IS1으로 가고 산출량이 총수요 증가를 반영해서 산출량이 Y0에서 Y1 이렇게 늘겠지. 자, 얘는 케인즈 학파다 이 말이에요. 케인즈 학파의 주장은 정부 지출이나 투자가 늘면 IS 곡선을 우측 이동시키면서 총수요가 증가한다. 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총수요를 증가시키면 물가를 상승시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일부러 총수요 총공 모형을 안 가고 있습니다. 요 견해 자체에 집중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저기 IS에 수직의 IS에다가 애니멀 스피릿 써놓고
투자 이자율 비탄력성. 그 다음에 수평의 LM에다가 유동성 함정 써놓고 케인즈의 극단적인 케인즈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할 수 있어야 점점 거기다가 쌓아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견해들을 총 수요 증가가 뭐의 변화를 가져온다? 총 수요 증가가 물가를 상승시킨다. 이렇게 해서 여기 PY 평면에 이 P를 조금 있다가 이제 이 P를 동태화시켜서 물가 상승률 파이로 만들 거예요. 이 PY 평면에서는 물가 한 번 올라가면 이걸 인플레라고 봅니다. 이 PY 평면에서는 그래. AD는 우하향하고요. AS는 우상향한다. 이렇게 하면 AD와 AS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최초의 균형이고 물가 수준 P0, 산출량은 Y0 이 상태인데 방금 뭐 IS가 우측 가든 IS가 우측 가든 LM이 우측 가든 상관없이 이걸 다 총수요를 증가시킬 거니까 요게 총수요 증가가 AD 곡선을 우측 이동시키고 AD 우리가 알고 싶은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P0에서 P1으로. 요 평면에서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이 평면에서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인플레이션이라. 인플레이션.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현상이다. 원래는 인플레이션은. 그런데 이 모형에서는 이 총수요가 증가했을 때 물론 총수요 증가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버리면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현상이라고 우리가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수요 측에 있다. 원인은 수요 측. 이런 총 수요의 증가에서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찾는 것을 디맨드 풀, 수요 견인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공급에서 원인을 찾는 것을 비용 상승, 공급 쪽에 인플레이션 원인은 공급에 있다. 요거를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이렇게 보네요. 코스트 푸시, 코스트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이렇게 말하고 이거는 바로 공급 측에서는 ADAS로 바로 갑니다. PY 평면에 AD는 우하향하고 이렇게 AS는 우상향하고 AS 이렇게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균형이고 그때 물가는 P0고 산출량은 Y0인데 수요가 변하는 게 아니라 뭐가 변한다고요? 공급이 변하는데 물가가 상승하려면 공급이 우측 가야 돼, 좌측 가야 돼? 좌측 가야 되죠. 좌측 가야 물가가 상승하지. 이렇게. 그래서 AS가 IS, 제로가 AS1으로 이렇게 가야 새로운 균형점은 B가 되고 물가가 상승하고 산출량이 줄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물가 상승하는 요 원인을 물가 상승, 요거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다? 요 공급 측에 찾고 있다. 이 공급 측에서 AS가 좌측 가는 이유를 여러분 총 공급이 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그 책에 다 나와요. 공급 측에 뭐 가뭄이 든다거나 두 번째 유가나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을 통해서 생산 비용이 증가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AS의 좌측 이동 충격이에요. 그래서 AS가 좌측 이동하게 되면 이게 물가를 상승시킨다. 그리고 요 물가 상승과 같이 요게 나타나고 있는데 AS의 좌측 이동 비용 상승에서는 인플레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요 경기 침체도 나타나는데 경기 침체를 영어로 스태그네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스태그네이션. 그래서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하고
하고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걸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그래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공급 측의 인플레의 원인을 찾는 것이고 그 결과가 항상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나타난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례는 1970년대 케인즈 경제학을 완전히 한 방에 보내버리는 이 1차 1973년, 2차 1978년, 1, 2차 유가 파동 때, 오일 샥, 유가 파동 때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인플레이션 원인을 두 군데서 지금 찾았는데 책을 다 그리신 분은 책을 좀 보시고 아직 안 된 분은 좀 그리세요. (368페이지) 그 수직의 LM에다가 LM 제로의 동그라미하고 그 뭐라고 써야 돼? 화폐 수량설. LM0에서 LM1로 화살표 하세요. 이렇게 통화량이 팽창이 된 것이 통화량 팽창이 인플레의 원인이다라는 것이고 그 오른쪽에는 LM이 완만해서 수평에 가까운 형태라면 누구의 견해입니까? 케인즈의 견해인데 IS0가 IS1으로 화살표. 투자라든가 정부 유출이 늘면 IS 곡선 우측 갈 거예요. 투자 정부 유출 증가가. 그 밑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원인 밑줄 그어놓고 고전악파에다 밑줄. 고전악파는 IS가 어떻고요? 완만하고 그 다음에 수직의 LM을 가정하고 거기 통화량 증가에다가 동그라미 수요 측면의 변동이 인플레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케인즈 악파의 세계는 완만한 LM과 가파른 IS를 가정해서 투자 증가나 정부 유출 증가 거기다 동그라미 투자 이런 실물 부문에 의한 수요 증가가 인플레의 원인이라고 본다. 이렇게 두 가지 다 받고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69페이지 보면 369페이지 두 번째 줄에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여러분 다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으면 일단 368페이지 제일 밑에 단락에 먼저 고전학파 경제학자 밑 적어놓고 고전학파 쭉 얘기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물가 상승의 원인을 어디서 찾는다? 통화량 증가에 찾는다. 올라가세요. 369페이지 이러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견해는 프리드먼의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라는 말로 잘 표현된다. 거기 밑줄 그어놓고 이 말이 누구의 주장이라고요? 프리드먼. 밀턴 프리드먼은 통화주의자입니다. 고전학파의 뒤은 통화주의자, 고전학파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반면 그 다음 달라 케인즈 학파 경제학자들 투자 증가나 정부 유출 증가의 실물 부분의 수요 증가가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뒤에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달락의 공급 측 요인의 비용 인상설 밑줄 긋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공급 측면의 생산비 상승에서 찾는다. 그거까지 다 알아도 돼요. B에 총공급 측면을 그러면 어떤 게 좌측 이동시키느냐. 예를 들어서 농업이 주요 산업인 나라 가뭄과 같은 기후 조건 변화. 두 번째 70년대 두 차례 오일 샤크. 세 번째 임금이 노동조합과 기업주 간의 계약에서 결정된다면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 밑줄. 이거 전부 다 비용을 높이는 충격들이죠. 생산 비용을 높이는 충격들이다. 대표적인 거니까 세 가지. 첫 번째 농업 주 국가인 나라에서 가뭄. 두 번째는
오일샥. 세 번째는 노조의 힘.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 그 왼쪽에 370페이지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거기다 별표 하나 해두고, 스태그플레이션. 생산 비용 상승을 가져오는 총 공급 충격이 지속되어서 여러 기간에 걸쳐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이 스태그플레이션 발표하고 그 밑에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정책 당국이 정책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그 스태그플레이션 그 정책 딜레마 거기 같이 봐버리겠습니다. 그래프를 또 그릴 필요 없고 여기서 그냥 볼게요. 자, 이 물가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경기가 둔화 침체되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이 정책 당국은 이제 물가를 잡아야 되고, 두 번째, 요게 이제 산출량이 준다는 것은 고용 규모가 감소한다는 거죠. 실업이 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실업 문제하고 인플레이션 문제하고 요 인플레 문제하고 두 가지 정책 목표를 갖게 되는데, 수단은 요 총수요 관리 정책의 수단 요거 하나뿐이, 총수요 관리 정책이라는 이 하나의 수단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했다. 전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하고 스태그네이션 이거의 합성어입니다. 요거의 합성어다. 인플레이션과 스태그네이션의 합성어다. 그래서 물가도 상승하면서 동시에 경기도 둔화 침체되는 이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정책 위반자들은 정책 당국, 어떤 정책을 써야 되겠냐. 목표는 물가도 잡고요. 경기 침체 문제도 해결하고, 이 경기 침체 문제는 실업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경기 침체는 항상 실업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책 목표가 있는데, 정책 수단은 총수요 관리 정책 하나뿐이다. 그래서 정책 목표가 만약에 두 개라면 수단도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정책 목표가 n개가 있으면, n개 정책 목표가 있으면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n개의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수단도 있어야 되고, 만약에 n-1개의 수단밖에 갖추지 못한다면 n개의 정책 목표는 달성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틴버겐의 정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틴버겐의 원칙, 틴버겐의 법칙. 이 틴버겐의 법칙은 수단이 n개면 목표가 n개고 수단도 n개여야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만약에 두 개의 목표라면 수단도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목표는 뭔데? 두 개인데 수단이 총수요 관리 정책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틴버겐의 이 원칙상 정책 위반자는 딜레마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걸 정책 딜레마라고 이렇게 불러요. 팔러시 딜레마. 이 틴버겐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정책 딜레마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건데, 자, 그래프로 좀 보면 A점에서 수직의 점선을 한번 쭉 끌어올려 놓고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실업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총수요를 이렇게 확장적으로 써서요. 이렇게 확장적으로 써서 이런 점으로 보낼 수 있을 거예요. C점으로. 그러면 총수요를 AD0에서 AD1으로 이렇게 늘렸을 때 뭐는 회복할 수 있는데, 요 산출량은 원래로 회복할 수 있겠죠. 실업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그렇지만 물가가 더 상승해버리고, 여기요. 물가가 더 상승해버려. 만약 물가가 심각해. 그러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여기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총 수요를 긴축적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훨씬 심각해져 버려. 이렇게. 요 C점을 선택할 수도 없고 D점을 선택할 수도 없고 이런 딜레마 상황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를 정책을 달성하고자 하면 다른 정책은 더 악화시켜 버리는, 다른 정책 목표를 훼손해 버리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게 정책 딜레마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정책 딜레마 그래프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각주를 좀 보세요. 각주 3번.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운용 기조를 밑줄 긋읍시다. 산출량의 안정적 유지에 둘 것인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억제에 둘 것인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산출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수용정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것을 억제정책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방금 위에 그래프에서 수용정책, 억제정책을 표시를 해보면 그 책에 수용정책 어디 있어요? A점이에요. A점이 수용정책. 그리고 C점이 억제정책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억제정책. 거기 10-15에다가 별표를 2개를 그리고 이게 동태적인 총수요 총공급 모형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넘기겠습니다. 뒤에 가서 필요한 경우만 추가로도 할 거고 뒤에 가서 또 나오니까 추가로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바로 필립스 곡선으로 가겠습니다. 필립스 곡선. 어디를 보시냐면 11장의 첫 페이지 1번 필립스 곡선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이렇게 있죠. 11장의 첫 페이지. 거기 1.1에 필립스 곡선이란 무엇인가? 뭐예요? 거기 나와 있잖아. 바로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예요. 필립스 곡선은 뭐라고?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왜 필립스 곡선이라 그래요? 필립스가 가장 먼저 발견을 했으니까. 두 번째, 그 인플레이션 기대와 필립스 곡선이 자연실업률 가설이 있는데요. 그 자연실업률 가설에다가 옆에다가 통화주의의 자연실업률 가설. 처음에 목차 쭉 정리된 게 있는데 넘기지 말고 여러분 11장 첫 왼쪽에 목차 정리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자연실업률 가설 옆에다가 통화주의 자연실업률 가설입니다. 그 다음에 1.3의 합리적 기대와 필립스 곡선의 세고전 학파예요. NC, 세고전 학파, 뉴클래시컬. 그 다음에 기억 효과와 필립스 곡선, 뉴케인지안이에요. 세 케인즈 학파예요. 세 케인즈 학파. 그리고 화폐금융정책에 관해서 그 최적 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정책의 신뢰와 준칙 이런 게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묶어서 2.1과 2.2를 묶어요. 그걸 묶어서 세 고전학파. 준칙주의에 대한 반론 나와요. 세 케인즈 학파, NK. 그리고 3절에 가보면 이거 다 조금 어려운 내용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3.6 보면 3.6 화폐금융정책의 파급 경로 거기다 별표. 화폐금융정책의 파급 경로. 그거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음. 397페이지 보면 397페이지 그 왼쪽에 보면 필립스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에 대해서는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나오는데 그런 여러 연구에서 그 39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이들 연구에서 거기 밑줄 봅시다.
물가 상승률 또는 임금 상승률 이것과 실업률 사이의 안정적인 어떤 관계? 역관계. 물가와 실업 사이의 역관계, 트레이드 오프 이렇게 적어놔요. 역관계 이게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의 역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필립스 곡선이라고 부른다. 그 뒤에 구체적으로 이제 필립스 곡선에 대한 논쟁을 하기 전에 잠깐 쉬겠습니다. 잠깐 쉬고 398페이지 펴주세요.